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강력한 현 선물 매도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옵션만 잔뜩 눌러 죽였을 뿐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해외 시장은 옵션 만기에 결국 콜옵션 스퀴즈를 준 채 종가 고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급만 강세였을 뿐 비달러 바스켓이나 채권은 오늘도 빠졌는데요. FOMC 이후로 대부분의 자산들이 차익 실현을 맞고 있는 것과 달리 옵션 만기라는 스팀팩을 맞고 버틴 주식시장, 월요일에는 부러지게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30분은 매우 거친 등락이 있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갭 상승 출발했다고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나갈 힘은 없었는데요. 현물 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10분 만에 900억 넘는 현물 매도를 하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하락에도 곱게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1분 만에 1포인트가 치솟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이유 없이 반등했던 지수가 또 3분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선물을 밀어버린 등 장 초반의 흐름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일 종가선 한번 깨니까 오전 10시까지는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이평선에서 뭉개지면서 하루 종일 프리미엄을 빼는 형태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우 강하게 매수했던 것에 비해 오늘은 장 초반부터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장 마감 직전까지 6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선형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상승을 잔뜩 틀어막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선물 미결을 줄이는 매도를 쌓으면서 4,400억 넘게 선물을 매도했는데 선물은 마이너스 0.26%밖에 빠지지 않았죠.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것일까요? 시장이 강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 시장을 선도한 흐름이 현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데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패시브 흐름, 즉 올라오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수동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뿐 신규로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키면서 매도를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아직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굳이 적극적인 숏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맞죠. 또 하나는 우리 옵션 시장의 흐름이 글로벌 변동성 매도 흐름과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는 지수가 상승할 때 옵션 가격이 살아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옵션 가격이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켓메이커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방 해지를 한 게 아니라 풋클래스 옵션을 신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선물이 고평가되고 그것이 합성선물을 팔고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고 있죠. 이게 시장의 하락을 틀어막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흐름들은 시장이 피로가 쌓이는 과정이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또한 전체 인덱스가 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 특히 시총 상위 업종의 매수세가 쏠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트리거로 급반전할 가능성은 항상 생각해둬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보면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후장에 또 줄어들어서 이제 22만 8천 계약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아니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26만이나 27만이 아니고 22만 계약대라고?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비게 되면 이른바 총알이 넉넉해져서 연말을 향해 마지막 한 방을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굳이 패배주의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국내 언론사들이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나름 찍소리 않고 취임 1년 차니까 몸 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글로벌 언론사들이 긍정적 기대는 한국 없어요. 미국, 중국, 일본 이거 중심이고 부정적 기대는 영국과 유럽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아니면 대응이 빨라서 업종이든 종목이든 시세가 굉장히 빨리 불타올랐기 때문에 불타오르다가 빨리 사그라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롱을 잡아서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롱을 잡든 아니면 현물 롱 잡고 선물 숏으로 해지를 하든 이게 진득하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시세가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는 시황 길어지니까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옵션 시장 보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전일 롤링업을 했던 이 상단 배리어 490을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지수가 조금 눌렸지만 하단 배리어 460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굳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강한 레벨업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지수가 내려갈 때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양 옵션이 계속 녹아나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오늘 지수 하락에도 콜 클래스의 유효 거래량이 풋 클래스의 유효 거래량보다 많았어요. 지수가 오를 때도 또 지수가 내려갈 때도 콜 클래스에 대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가 여전히 위쪽으로 더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죠. 사실 마켓 메이커들이 해지를 할 때 힘든 것은 풋 매도가 아니라 콜 매도예요. 옵션과 관련된 속담 중에 유명한 것을 하나 소개하면 콜은 인내, 풋은 한방이란 말이 있죠. 풋 옵션을 팔아놓게 되면 정 아니다 싶을 때 죽으면 돼요. 죽는다는 얘기는 그릭을 플랫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미시적으로 보면 장중에 3단, 4단 또 일봉으로 봐도 한 3단이나 4단 하락까지 나올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 한 방 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방을 전부 맞지 말고 한 2단 하락쯤 갈 때 손절하고 나서 불꽃처럼 변동성이 타오를 때 그때 변동성이 꺾이는 거 바로 확인하면 남은 한도를 갖고 다시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덤벼들어도 손실을 싹 다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콜 매도가 무서운 것은 콜 매도는 한번 강세장을 만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것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콜 매도 친 것을 복구하겠다고 델타 맞춰서 풋 매도 친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가가 살아나거나 감마가 살아나서 죽게 되죠. 주가가 급락해서 현물을 하는 동료들한테 하소연 하면 그나마 같이 공감해 주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콜 매도 쳤다가 죽었다 라고 하면 현물하는 동료들은 그러길래 왜 파생을 해갖고는 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여하튼 옵션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면 우리 시장만큼은 일봉상 5일선을 계속 타고 갈 것이라는 기대가 보여서 마켓 메이커들이 하단 배리어를 바짝 끌어올리고 작은 지수 조정에도 상단 배리어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흥미진진했던 9월물 유로스탁스 50 옵션은 결제만큼은 양매도 장세로 마감됐어요. 근데 개장 후 첫 1시간 16분 동안 또 강력한 스퀴즈가 나오면서 사흘 전이 FOMC 눌림대 대비 콜 옵션이 무려 64배나 시세가 나게 됐어요. 물론 최종 거래 시각인 저녁 8시 30분을 앞두고는 일중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철저한 양매도 마감됐지만 뉴스 플로우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통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로 증시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 언론사에서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만기의 결제를 유리하게 마감시키기 위해서 장 초반에만 스퀴즈를 주고 지수를 눌러서 마감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인 건가요? 여하튼 개별 종목들 보면 장 초반 1시간 동안 강력한 윗꼬리 양봉 주고 상당수가 눌려서 마감하게 됐어요. 특히 사흘간 매우 강력한 반등을 주던 자동차 업종들이 모두 윗꼬리를 달아보는 게 좀 아쉬운데요. 아직 시장이 하락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이슈 이후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고 빠르게 반등하던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눌린 것은 좀 아쉬워요. 채권 시장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어서 약간의 또 눌림이 있었죠. 이번 FOMC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면 스티브 미란이 주장을 억지로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채권 시장이 급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9월 2일, 그러니까 미국이 휴일을 보낸 동안 유럽이 장기 국채가 박살이 나면서 이게 뭐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채권이 강력한 급반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단기물, 장기물 할 거 없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무조건 금리 인하 가자! 라고 되었는데 확실하게 불지른 사건은 9월 5일이 논팜이었어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의 논팜이 나오면서 채권이 폭등했는데 이때 2년 국채 선물은 그날 기록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FOMC 때 이 구간을 넘기는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죠. 그런데 파월이 기자회견 때 확실하게 너희들 김치국 마시고 있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경로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선언으로 채권 가격이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 상황이나 파월이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제 고용시장에 좀 주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채권 가격이 지난 9월 초의 논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렸다. 이것은 채권이 하방 리스크는 열려있고 상방 리스크는 10월 논팜 발표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돼요. 하여튼 채권 변동성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채권 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바스켓이 차익 실현성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벤트에 의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오면 얻어맞고 내려가면 속도가 조절되면서 끝까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세션에서 BOJ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때 엔화가 느닷없이 급반등했는데 마찬가지로 10분을 가지 못하고 도루묵이 됐어요. 7대2로 금리 동결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수로 금리 인상 이견이 있었다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지만 그냥 그 엔화 전체 흐름을 보면 3분기 내내 껌딱지 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비달러 바스켓들도 사실상 박스 중심 구간으로 다 돌아와 버려갖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압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도 이번 FOMC를 앞두고 비달러가 본격적으로 튀는가 싶었는데 모두 되돌림이 나와버렸죠. 이제 FOMC보다 더 강한 뭔가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시간적 여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비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미국 세션 들어서 골드와 실버에 매우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가 고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제가 이틀 전 시황에서 자산 시장이 오버액션 순위를 매겨보자 라면서 채권 시장이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둔감하고 그 다음 통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이 가장 미쳤다라고 했는데 옵션 만기 전으로는 주식 시장이 더 미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 FOMC 이벤트 종료 후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모두 현실 인식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김칫국 좀 세게 마셨군 하면서 제자리 가고 있죠. 근데 반면에 금 가격은 니나 가라 하와이 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식시장도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장마감 1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스퀴즈 내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맞고 금이나 주식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각자의 베타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죠. 경제학 석사를 수료하고 시장에 처음 들어온 주니어가 오지게 깨먹고는 회의 시간에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금 가격이 오릅니까? 라고 질문했던 생각이 나요. 답변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후배에게 시장이 미시적인 흐름에 모두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유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플로우상 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전화통화 이 이슈로 미국이 러시아산 기름 수입국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하는 거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맞네 라고 하면서 유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유가가 중요한 상단 배리어 돌파시키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스라엘의 예멘 후티 반격 공격 그리고 미국이 2차 제재 이 이야기였는데 이거 너무 빠르게 도루묵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에 추세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올해 6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나서 기름은 거대한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지만 저점만 받치고 있을 뿐 고점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연말을 앞두고 시장은 한번 강한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상승 모멘텀을 살살 잃어가고 있었죠. 유럽 증시가 초반에 매우 강한 스퀴즈를 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프리마켓 호가도 나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출발 후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처음 30분간은 나름 강력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스퀴즈가 나온가 싶었죠. 그러나 전고점 돌파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럽 마감까지 시장은 솔솔 빠지게 됩니다. 이때 유럽 증시는 안 빠졌어요. 미국만 살짝 빠진 거였어요. 그리고 유럽 마감 후 콜옵션 매도자와 매수자의 균형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콜옵션 매수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아무런 뉴스 플로우 없었어요. 그렇게 오전장 2시간이 눌림을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오후장에는 일중 고점권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 동안은 시장이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같이 감소와의 싸움을 하였죠. 콜 매수자들은 지수가 빠지진 않아도 옵션 가격이 눈 녹듯이 녹아나는 장면을 지켜봐야 됐고 풋옵션 매수자들은 뭐 델타로도 쳐맞고 세타로도 쳐맞았으니 아예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콜옵션 매수자들이 끝까지 롱을 풀지 않으면서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는 드디어 숏 커버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지수는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디테일을 따져보면요. 콜옵션 매수자들이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미친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극복해서 매 순간 극심한 심리적 쪼들림 이런 걸 극복하면서 약간 이익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과연 펀더멘털과 맞는 움직임일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3주 연속 주봉 양봉 그것도 종가 고가로 만들면서 이번 만기를 마감하게 되는데 펀더멘털과 다른 움직임이 있다고 숏을 외친 분들은 9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손절을 했어야 돼요. 시황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H1B 비자에 대해서 10만 불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미친 결정을 내렸죠. 올해 4월이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로 계속해서 미친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스닥은 6개월 연속 월봉 양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사건에 반응하기 시작해서 반전을 시작하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역사의 버블로 남게 될지언정 내 돈을 걸고 시장에 참여한 입장에서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에요. 9월 한 달 이 월봉을 5%짜리 상승이 나온 것을 헤지 없이 숏으로 그대로 쳐맞아서 마진콜 맞았다. 그러면 트레이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식 옵션 콜 매수가 얼마나 붙어 있었는가에 따라서 시세가 좌우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죠. 애플이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애플이 콜옵션 유효 거래량이 행사가별로 달라도 등가 기준 한 93,000 계약이 근접했어요. 야, 이거는 아무리 옵션 만기라고 하지만 평소 대비 한 4배 가까이 되는 거래량을 보면 그냥 닥치고 콜 매수가 들어와서 애플이 올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옵션도 평소 대비 콜 옵션이 10배 가까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후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증시처럼 변동성 상승을 동반한 폭등이 나올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콜 옵션 매수를 할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시아 세션에서 좀 더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다른 자산들이 FOMC 이벤트 이후 냉정을 찾은 것을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좀 더 오버액션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함께 끌어올릴지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토요일 새벽 마감한 야간 선물은 다시 476포인트대로 상승하긴 했는데 주말간 악재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의 H1B 비자에 대한 10만 불 수수료 부과 건인데 이게 다음 주부터 당장 적용될 이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그 조지아주의 그 현대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반강제 추방당한 것에 의해서 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온다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관점, 즉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분야별로 상대적인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들이 성장 배경으로 여겨졌는데, 이걸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트럼프의 독고다이 철학으로는 일관된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없지만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근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종가상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숏을 잡지 않는 것이 좋죠. 다만 이 주말간 나온 악재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 가격이 나름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옵션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장중에 조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아직은 하락으로의 전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일선을 종가상 깬다 하더라도 아직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S&P나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지만 러셀은 어제 장중에 1% 넘는 조정을 보였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눌리는 것이 한 번 더 눌리는 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부러진 것이냐? 전혀 아니죠.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 지표도 없어서 콜옵션 프리미엄 눌림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일중 낙폭은 마이너스 0.8%를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좁은 박스권에서 살짝 누르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좀 빼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는 미국 지수 선물이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을 조금 더 오버액션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굳이 일중 숏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때의 오버액션을 숏에 참여할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은 숏을 포지션으로 밀고 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일찍 한국 시장 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정말 나름 신경 써서 제 돈을 걸고 쓰는 시황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 짜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